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 등에 대해서만 부분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비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그런 발언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는데 황 대표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최근 막말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다른 막말을 했던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4.16 연대가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해 다음 주 초 차 전 의원과 함께 모욕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북한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러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3월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오늘 공식 취소했습니다. 한유총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마약 혐의로 귀국 직후 체포된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마약 투약 정황으로 오늘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박유천 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번 주 안으로 황하나 씨와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오늘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패스트트랙 강행 시 20대 국회는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오랜 시간 여야 4당의 이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드디어 합의점을 찾았네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월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공수처 법안의 경우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인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경수사권 법안도 4당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처리하고 5.18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 여야 4당은 모두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안의 추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이번 주 목요일인 25일까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합의 대상에서 빠진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는 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이제는 그만하겠다는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모든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혀 장외 투쟁이나 국회 전면 보이콧 등 다양한 강경 대응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네, 김 기자가 방금 장외투쟁 언급을 했는데 이미 지난 주말 한국당은 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도심 집회도 열지 않았습니까? 이 패스트트랙 합의가 발표되기 전부터 민주당과 한국당 신경전이 이어졌죠? 네, 여야 모두 강경 대응 모드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집회가 막말 대잔치였다며 강한 어조로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으로 표현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도를 넘었다며
다시 한번 그런 말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야당 대표가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번 집회를 자유민주주의의 함성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집회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자신의 집회 발언 역시 잘못한 것을 고쳐달라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듣지 않으면 그러면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정책으로 싸워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정책의 실정의 참상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국민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여당과 제1야당이 격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서로를 깎아내리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처리에까지 합의하면서 전국은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전국은 이 문제로 급냉입니다만 이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한 여야 4당 합의에 대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과제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쉽지만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각 부처 장차관,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는 차이가 있지만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의 설립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한유총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기로 해 서울시 교육청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호진 기자. 네, 권호진입니다. 네, 회계 부정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서울 용산에 있는 한유총 사무실에 관계자를 보내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대표성을 잃고 성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한유총의 법인 지위 박탈은 지난 3월 계약 연기 투쟁이 결정적인 사유가 됐습니다. 정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반발해 지난달 4일부터 무기한 계약 연기를 선언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2017년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한유총이 매년 집단 휴원과 폐원을 주도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도 취소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앞서 주무관청이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이 같은 행위를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유총청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오늘 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네, 계약 연기 투쟁이 결정적 사유가 됐다. 자, 이 같은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서 한유총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유총은 민간을 향한 공권력의 행포이자 반민주적 탄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 취소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계약 연기 투쟁과 관련해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준법 투쟁이었다며 계약일은 매년 수업일수 180일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회 시위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유총은 이에 따라 법원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교육청의 법인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호진입니다. 네, 오늘 새벽 경북 울진 앞바다에선 규모 3.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동해에서 해저 지진이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 해역 지진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또 해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원지는 강원도 동해에서 116km 떨어진 경북 울진 동남동쪽 38km 해역, 규모는 3.8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동해에서 일어난 3차례의 지진이 모두 지진 규모 1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지난 2004년 규모 5.2의 강진으로부터 서북서쪽으로 36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동해는 한반도 지각과 바다 지각이 서로 충돌하는 곳으로 남북으로 길게 대규모 단층대가 형성된 곳입니다. 3천만 년 전부터 일본 열도가 우리나라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갈 때부터 그 정단층이라든지 마지막에는 대륙 지각이 뚝 하고 끊어져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하는 능력이 그런 데 쌓여 있다가 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동일본 대지진으로 지각이 일본 방향으로 끌리면서 응력이 증가해 그 이후 지진 발생 빈도도 증가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동해 해저 지각이 더 불안정해져 규모 6에서 6.5에 달하는 강진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해 5시간 남짓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다시 소환해 옛 애인 황하나 씨와 대질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3번째 출석한 박 씨는 올해 초 필로폰 수십만 원어치를 구매해 황하나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앞서 진행된 2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황 씨의 부탁으로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대질 조사에 이어 박 씨의 모발 등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뉴스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과 쟁점을 조명하는 인물과 쟁점 시간입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성매매 알선 혐의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승리는 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의 사법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커집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닝썬 사건이 터진 직후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클럽 이사였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성접대 정황이 담긴 카톡방도 조작이라고 잡아댔습니다. 모든 의혹들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시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클럽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승리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행위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접대 의혹은 알려진 것만 4차례에 달합니다. 화려한 파티를 열어 해외 투자자들을 초대한 뒤 유흥업소 여성들을 불러 접대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여성 진술을 확보했고 승리 측에서 돈을 건넨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홍보만 했다던 버닝썬 자금을 빼돌리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자금 수억 원이 승리가 차린 투자회사와 주점 등으로 흘러간 것을 횡령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클럽 돈으로 매니저 월급 수천만 원을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승리 혐의가 계속 추가되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관심입니다. 다만 신병 확보를 위해선 성접대 대가성과 횡령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더 명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성들이 성관계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지만 그게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히지 못한 상황이고요. 명확하지 않고 횡령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곤 있긴 하지만 일단은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금액이 너무 작아요. 경찰도 영장 신청을 고심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쯤 승리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마약 혐의로 입건돼 어제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현대가 3세 정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사회부 사건팀 이경국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뭐 해외에 좀 오래 체류하면서 뭐 해외 도피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네. 검거 경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정 씨는 우선 지난 2월 업무차 영국 런던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 마약 알선책이 경찰에 붙잡히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 씨는 2달 가까이 해외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YTN이 정 씨가 마약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한 뒤에도 곧장 귀국하지 않았고요. 이로 인해 해외 도피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정 씨 측과 계속 귀국 일정을 조율했고요. 정 씨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귀국했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돼서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압송이 됐습니다. 정 씨는 체포된 직후에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느라 귀국이 늦어졌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예. 어제 오전 바로 경찰에 공항에서 체포된 이후에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조사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정 씨를 체포한 경찰은 바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피로를 호소해서 심야 조사까지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이 조사 과정에서 정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는 액상 대마 등을 7차례에 걸쳐서 산 뒤에 모두 11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한 대마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흡입을 한 겁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알선책 27살 이모 씨 등을 통해서 대마를 구했는데 이들은 미국 유학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 씨를 통해 액상 형태의 대마를 구해서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고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SK그룹의 3세 30살 최모 씨와도 함께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혐의를 인정한 것과는 별개로 간이 시약 검사도 이루어졌을 텐데 그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마약 혐의 피의자들이 붙잡히면 보통 수사당국에서는 바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정 씨를 상대로 한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마약을 했다는 흔적은 일단 발견되지는 않은 건데 이 경찰은 정 씨의 신체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모발과 소변 등을 국과수로 보내서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보통 정밀 감식은 2에서 3주가량이 걸리는데 이 감식 결과를 통해서 대마 흡입 여부 등이 정확히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정 씨가 검거되기 전에 SK 창업주의 손자도 검거가 됐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재벌가 마약 혐의가 잇따라 드러난 데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네, 지난 2월 말에 검거된 마약 알선책 이모 씨의 입에서 이 모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알선책 이 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서 행방을 쫓아왔고 결국 이제 2월 말에 검거가 됐는데요.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SK그룹 3세 최 씨가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찰이 이 씨의 휴대전화도 확인을 했는데 이 정 씨, 현대가 3세인 정 씨가 대마 구매 의사를 타진한 메시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이 정 씨와 함께 대마를 피웠다고도 이 알선책이 진술을 하면서 경찰이 재벌가 자제들을 연이어 입건해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알선책 이 씨는 앞서 지난달 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주 금요일 첫 재판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알선책 이 씨를 통해서 전모가 드러났는데 지난주 재판을 첫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예,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서 네.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알선책 이 씨 측은 사실상 대부분의 마약 공급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탁을 받아서 구해다 준 것일 뿐 마약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형들로부터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아서 대마를 구해 전해줬다는 겁니다. 이 씨를 조사한 경찰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 친분이 마약 공급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씨가 재벌가 자제들에게 마약을 구해다 준 건 사실상 확인이 된 셈입니다. 이번 사건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마약을 매개로 주기적으로 재벌가 3세들이 모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지는데 관련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말씀하신 의혹이 제기된 이유가 바로 어제 체포된 정 씨와 그리고 SK그룹의 3세 30살 최모 씨가 지난해 함께 대마를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 알선책 이 씨가 정 씨와 대마를 피울 때 또래 여성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단 경찰이 정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마약과 연루된 다른 재벌 자제나 유명 인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의문의 여성과 관련해서도 정 씨는 자신의 지인일 뿐 대마를 피우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현대와 SK의 3세만 마약 사건에 연루된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정 씨를 상대로 한
정 씨를 상대로 한 경찰의 추가 조사가 남아있는 만큼 아직은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재벌가 3세의 마약 연루 사건, 사회부 사건팀 이경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늘 오전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1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한 검찰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오늘 구치소 방문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부터 1시간 정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구치소 의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에 관한 진료 기록을 전달받아 심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원회는 주임 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위원과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고 나면 이를 토대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건강이 위독하거나 나이가 70세 이상일 때, 임신, 출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68살인데 생명에 위험이 있을 만큼 허리 디스크가 심하지 않다면 형 집행을 정지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동안 법무부나 구치소 측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용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국정농단 혐의에 관한 상고심 구속기간은 지난 16일 만료됐지만 이와 별도로 2016년 총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 형 집행이 시작돼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자신의 SNS에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글을 올린 차명진 전 의원. 유가족들이 결국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의 글에 대해서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하며 민사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아이들을 모욕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존엄한 생명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고 파렴치한 짓이며 우리를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던 행동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구조를 기다려다 전부 죽었다면 당신의 아이들이 선예에 갇혀 참혹하게 죽어가야 했다면 당신들은 가만히 있을 겁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에 정치인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황 대표는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평생 화합을 위해 애쓴 고인의 뜻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와 화합의 새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학규 대표도 김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화를 위해 군사 독재와 싸울 때 같이 싸우면서 일생을 민주화를 위해 힘썼다며 우리나라 정치와 정당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고 고인을 기렸습니다.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민주평화당 지도부도 어제에 이어서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넋을 기렸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오전 일찍 빈소를 찾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결함 논란에 휩싸인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중국 언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주로 예정된 미국 시장 출시도 연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열 예정이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언론 행사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중국 시장 출시를 앞두고 홍콩과 상하이에서 각각 진행하기로 했던 언론 사전 공개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적인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결함 논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갤럭시 폴드를 미리 써본 기자들이 화면 꺼짐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함 논란이 일었습니다. The left side of the Galaxy Fold went completely black last night, and then overnight, about 75 to 80% in estimate of the phone's front became completely black. 삼성전자가 보호 필름을 벗겨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필름을 그대로 둔 기기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오면서 품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 예정됐던 언론 행사가 취소되자 출시 연기설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미국 시장 공식 출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제품들을 가져다가 검토하는 중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출시 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결함 논란에 이어 중국에서 언론 행사까지 취소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써 결함 논란을 잠재우는 모습이지만 혹여나 배터리 폭발로 전량 회수에 나섰던 갤럭시 노트 7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내 최장기 노사 분쟁 사업장인 콜텍노사가 13년 만에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콜텍노사는 오늘 재개된 교섭에서 해고 노동자의 복직과 보상금 지급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13년째 복직 투쟁을 벌여온 이인근 콜텍지 회장과 임재춘 조합원, 김경봉 조합원은 다음 달 2일자로 복직하게 됩니다. 다만 복직한 노동자들은 다음 달 30일 퇴직할 예정입니다. 국내 펀드 10개 가운데 3개는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모은 자금을 외국의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 펀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 해외 투자 펀드가 모두 4천여 개로 전체 펀드의 2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만에 비중이 2배가량 커진 규모입니다. 성분 논란이 일고 있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 핵심은 연골세포로 알고 있던 성분이 신장세포로 다시 알려진 건데요. 제조사는 성분 차이보단 검사법의 차이라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을 통해 주장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치료제 인보사는 지난 2004년 개발돼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1핵 사람의 연골세포와 2핵 연골세포를 잘 자라게 돕는 보조제 성격의 형질 전환세포가 주 성분인데 각각 3대1로 섞어서 주사합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연골세포인 줄 알았던 2핵의 성분이 최근 신장세포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생명과학은 2004년 개발 당시나 2017년 식약처 허가 때 모두 인보사 2핵의 세포 성분은 같지만 그 명칭을 잘못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오류는 검사법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미국 업체나 식약처 모두 STR 검사법으로 신장세포를 확인한 반면 2004년 개발 당시 코오롱 생명과학이 사용했던 검사법은 PCR이었다는 것입니다. PCR 검사 자체의 한계로 신장세포를 찾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범인을 찾거나 아니면은 혈연 관계를 확인하거나 하는 그런 다른 분야에서 이제 사용됐던 방법이고 이 방법이 세포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이런 주장에 대해 식약처는 PCR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1, 2주 뒤에 PCR 검사를 하기 위해 인보사에 종세포와 제조용 세포, 제품 세포 등 3가지 세포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STR은 세포의 유전학적 계통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고 PCR은 신장세포의 특이 유전자인 개구포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 2가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PCR 검사 결과 만일 신장세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코오롱 생명과학 측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 결과라면
코오롱 생명과학은 설 자리를 더욱 잃게 돼 인보사 허가 취소와 환자 소송 등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종교인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계종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조계종 소속 스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해 반대를 해왔다며 종단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또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한다며 종교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종교인 과세의 세부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김광성 북측 소장 대리가 최근 복귀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 소장 대리가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북측 소장 대리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김광성 부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소장은 조평통 부장인 황충성, 김광성 소장 대리가 약 2주 단위로 교대하며 상주 근무를 했지만 최근엔 김영철 임시소장 대리가 근무해왔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조급함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 카드를 내밀며 미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미 협상을 이끄는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한 데 이어 볼턴 미 국방부 장관을 멍청이라고 원색 비난한 북한. 미국 정부는 공식 맞대응을 자제하며 대북 협상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othing's changed. We'll continue to work to negotiate. Still in charge of the team. President Trump's obviously in charge of the overall effort, but it'll be my team. 북한이 비핵화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최근 대미 비난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온 북한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AP통신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을 나타낸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일은 이런 가운데 북한에 외교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사회 제재의 방패막이로 삼아온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연다고 전했습니다. 1, 2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중 정상회담에 나섰던 북한이 이번엔 러시아 카드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리처드슨 전 유엔 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려면 충분한 사전협상과 합의문이 필요하다며 인내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D를 합리적 타협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면서 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동맹은 공고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는 이른바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이 시간만 끌고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걱정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충북 지역이 폐기물 소각장과 LNG 발전소 건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소각장과 발전소가 들어서면 대기 질이 더 안 좋아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군청 앞에 모여서 LNG 발전소 건립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LNG 발전소는 음성군 평곡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질소 산화물과 같은 대기 오염물질은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 등은 빠져 있어 주민들이 유해물질 배출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음성 LNG 발전소 건설 검증위원회의 자료 결과에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화탄소와 미연탄수소에 대한 검증 항목이 없다. 더구나 건립 예정지가 마을 한가운데 있고 주변에 학교도 있어 주민들과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LNG 복합발전소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이곳에서 반경 1km 안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LNG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충북 청주에서는 폐기물 소각장을 놓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각장이 추가로 건립 예정이거나 소각 용량을 늘리고 있다며 주민은 물론 지역사회가 연일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염물질 배출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여서 지역에서 결정하고 지역에서 합의가 되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LNG 발전소 여기 짓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질이 중요해진 상황. 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놓고 발전소와 소각장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청소년 흡연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중독 증세를 보이는 연령도 덩달아 낮아져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운 미디어 등 오락 매체가 담배나 흡연 장면을 빈번하게 노출해 당국의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남북 간 일촉즉발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두 인물을 그린 영화입니다. 관람 대상은 15세부터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흡연 장면이 버젓이 담겼습니다. 이 드라마도 15세 이상 관람가였는데 교복 입은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담배와 흡연 장면에 대한 미디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드라마와 영화, 웹, 유튜브 모두 담배나 흡연 장면이 빈번했습니다. TV 드라마는 조사 대상 15개 드라마 가운데 절반 이상인 8개에서 담배와 흡연 장면이 나왔습니다. 8개 작품 모두 청소년도 볼 수 있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이었습니다. 영화는 조사 대상 125개 작품 가운데 63개 작품에서 담배나 흡연 장면이 나왔는데 아동 청소년도 관람할 수 있는 전체 관람가 영화의 5.6%에서 15세 관람가 영화는 무려 68.6%에서 담배나 흡연 장면이 있었습니다. 웹툰도 42개 작품 중 21개 작품에서 문제 장면이 나왔고 유튜브의 경우는 아예 담배를 반복적으로 다루는 채널이 10개가 넘었습니다. 미디어나 오락 매체를 통해 담배와 흡연 장면이 청소년에게 계속 노출되면 흡연 시도 가능성이 커지거나 흡연의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현재 국내 청소년의 흡연 시작 연령은 13.0세, 매일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은 13.9세였습니다. 앞으로 성인이 됐을 때 위험 행동을 할 수 있는 요인을 높이고요. 대표적으로 그냥 흡연을 했던 애들이 추후에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되거나 아니면 뭐 마약 같은 쪽으로 많이 빠질 수 있는 약물 남용 쪽과 연결이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복지부는 각 매체가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등급의 경우 담배나 흡연 장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제작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감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이번에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봉준호 감독은 스스로 수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수상 가능성은 높다고 칭찬했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백수 가족의 장남 기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갑니다.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 기생충입니다. 빈부 차이가 극심한 서로 다른 환경의 두 가족이 만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작품으로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5번째 칸에 가는 봉 감독은 이 작품의 수상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배우들은 다르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수상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감독님들이 다 포진해 계셔서 그 틈바구니에 끼인 것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배우분들의 수상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네. 한국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보니 한국 관객만 100% 이해할 수 있다고 단언하면서도
외국 관객에게 공감을 자아낼 거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빈과 부의 모습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관객들이 봐도 되게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또 영화가 시작되면 뭐 1분 내에 또 금방 외국 관객들에게도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본 감독과 4편의 작품을 함께하며 본 감독의 페르소나라는 별명까지 얻은 배우 송강호도 이번이 5번째 칸 입성입니다. 송강호는 과거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 2편 모두 상을 받았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경쟁에 이제 제가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2편 다 상을 받았어요. 맞아요. 예, 여우주연상 그리고 심사위원상. 그래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다음 달 14일부터 2주 동안의 여정에 들어가는 전 세계 영화인의 축제 칸 국제영화제. 기생충은 2010년 각본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시 이후 한국 영화로는 9년 만에 본상 수상에 도전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인으로서 군 복무는 당연하며 국가가 부르면 달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진은 미국 CBS 썬데이 모닝과의 인터뷰에서 입대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한국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젠가 부름을 받으면 달려가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받는 사람 소방관 아저씨, 보낸 사람 양평초등학교 학생들. 어여쁜 그림과 함께 꾹꾹 눌러 쓴 글씨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 100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뉴스를 통해서 강원 산불 화재 현장을 보고 나서 엽서를 쓴 것이라고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무서움을 버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 소방관님 존경합니다. 또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속초에서 불이 나서 걱정이 됐는데 안심했어요. 이렇게 초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원생들까지 소방 영웅들을 격려하기 위한 고사리 손들의 격려 편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화재 현장을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소방관은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일 겁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놀라신 분들 계시죠? 오늘 맑은 하늘에 팬 현상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도 광주의 기온이 31.6도까지 올랐고 공식 기록으로는 강원도 영월이 29.8도, 서울도 28.2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고온 현상은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남부와 산간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에 10에서 4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6도, 광주도 16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 20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이후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퇴근길 종합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